안녕하십니까. MPK 인덱스 브리핑 이지연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변덕스러운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 한창 더웠다가 또 다시 기온이 훅 떨어지고 오늘 조금 더 나아지긴 했는데, 그래서 요즘에 특히 대한민국의 유아들, 어린이들 대부분이 지금 감기에 시달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저희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2번이나 갔는데, 최근에 대한민국에서 소아과가 폐업을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를 보신 적이 있으시죠? 네. 제가 사는 동네는 아이들이 많은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소아과가 많이 없어요. 실제로 피부과, 정형외과가 훨씬 많고 소아과가 많이 없는데, 또 저희 엄마들은 또 아무래도 진료를 잘하는 곳으로 이제 몰리다 보니까 저도 지난주에 아침 일찍 소아과가 문 열기 15분 전부터 줄을 서서 대기해서 겨우 진료를 받았습니다. 저희 아이가 다니는 소아과가 8시 반에 문을 여는데 제가 8시 15분에 가서 대기 8번으로 진료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제가 1도 과장하지 않고 8시 40분에 이미 대기 60번으로 하루 진료가 마감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저도 정말 실감을 했었고요. 또 얼마 전에 이제 대구에서 10대 여자아이가 건물에서 추락을 했는데, 이제 응급 상황이었는데 그 받아주는 응급실이 없어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것도 저한테는 굉장히 두려운 기사였어요. 사실 제가 이제 저희 아이 어렸을 때, 그때 제가 초보맘이어서 잘 몰랐을 때 아이가 고열에 시달렸는데 새벽에, 그래서 응급실을 갔었는데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사도 저를 굉장히 힘들게 했고, 또 얼마 전에 또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 그리고 근처 중학교에서 마약 음료수를 나눠주는 이제 사건도 있었는데, 요즘에 마약이 20대, 30대 그리고 10대까지도 굉장히 많이 퍼져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이래저래 요즘 대한민국 엄마들의 마음을 정말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프랑스 좌파에 대해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방송을 보신 한 시청자분께서 제가 그 프랑스 좌파에 대해 선망을 하는 듯한 느낌을 받으셨다는 댓글을 남기셨어요. 그 루소나 사르스트르 같은 좌파들의 이중적인 모습도 같이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의견 주셨는데, 저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일단 우선 저는 사회주의 좌파 성향이 강한 프랑스에서 어렸을 때부터 살았고, 또 그동안 프랑스와 깊은 인연을 맺고 살았지만 평생 단 한 번도 좌파인 적은 없었습니다. 그냥 뼛속까지 우파인 사람인데요. 물론 이제 저 이제 그런 집안 배경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은 프랑스에 살면서도 저는 좌파 사람들이, 프랑스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좌파에 대해서 이렇게 선동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아마 그래서 더 제가 이렇게 좌파에 빠지지 않았던 이유인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이제 프랑스의 진짜 좌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째로 우리나라의 이제 보수 우파에서 루소나 사르스트르 같은 이제 좌파들의 이중적인 모습만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실제로 좀 다른 면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사회주의 좌파 성향이 강한 프랑스인들이 여전히 그래도 프랑스를 세계 강대국이자 선진국으로 이제 지키는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는 이제 기초 과학이나 원천 기술을 중시하는 그런 문화, 또 수준 높은 공교육 시스템, 그리고 또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조상들 덕에 많이 보는 이제 관광 수입,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프랑스 사람들이 자신들이 이제 내세우는 가치, 좌파의 경우는 뭐 평등이나 뭐 진실 추구였고, 우파의 경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위대한 프랑스, 이런 그런 자신들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좀 진정성 있는 노력을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좌파 세상을 선망하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그래도 자신들이 내세우는 그런 가치를 위해 싸울 줄 아는 진짜 좌파들을 가진 프랑스가 부러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게 부러웠던 이유는 슬라이드를 보시면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라고 생각하는 이제 사람들은 어떤 가치를 위해 싸우고 있나라는 질문에 대답을 찾기가 어려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뭐 어떤 분들은 자유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리고 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자유를 35번인가 말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 자유가 도대체 무슨 자유를 의미하는 건지 솔직히 전혀 공감할 수 없었어요. 지금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자유롭죠.
기밀성을 추종하는 자들이 활개치는 자유, 또 마약이 판치는 자유, 거짓이 판치는 자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말하는 그 자유를 지키려면 일단 국민의 유일한 주권 행사인 이 선거에 조금의 부정도 없어야 하는데, 그렇게 많은 증거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 정부는 부정선거 수사하나요? 이 국민의 주권 행사가 보장되지 않는 나라에서 어떻게 자유를 논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제 지난주 방송 이후에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 저희 MPK나 VUN과 같이 이제 결을 같이 하시는 분들은 이 대한민국의 정통 세력이죠. 이제 김영 대표님이 강의에서 자주 이제 등장하는 대한민국의 ABC형에서 이제 C형인 사람들. 네, 다시 말해 대한민국의 정통 보수 우파 세력들은 요즘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일단 우리는 너무 소수더라고요. 근데 비록 소수이지만 우리 대한민국 정통 우파, 보수 우파는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나 생각해보니 지금은 저희가 진실을 위해 싸우고 있다라는 결론이 쉽게 나왔습니다. 언론은 침묵하고 있고 또 피해자인 국민의힘까지도 덮으려고 하는 그 사이로 부정선거 문제,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의 호불호와 상관없이 이 대한민국 전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는 5.18 문제. 예전에 그 프랑스의 드레이프스 사건 때 이 진실 규명을 위해서 싸웠던 프랑스 좌파들처럼 비록 소수지만 우리 대한민국 정통 보수 우파들은 지금 진실을 위해서 싸우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의 썸네일이 프랑스 좌파는 마크롱, 트럼프 당선을 보고 사르트르를 버렸다인데, 사실 이게 오늘 제가 들을 이야기의 결론이기 때문에 이제 방송 마지막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프랑스의 좌파 이야기를 하려는 이유는 바로 이제 대한민국 보수 우파들이 내세우고 또 싸우는 분명한 가치가 있는가라는 이제 문제를 두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부터 지금까지 제가 쭉 고민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가 프랑스 좌파를 선망하는 것 같다라는 댓글을 보고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프랑스 좌파를 왜 부러워했는지 그 이유를 좀 알겠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법치가 이렇게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모습과 또 이제 언론의 거짓 횡포가 너무너무 이제 심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러다가 나라가 망할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 당시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일이 태극기 집회에 나가는 일이었던 건데, 제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을 제대로 보게 된 거죠. 말기 암 환자 수준의 대한민국의 상태에 눈을 뜨게 된 거였고, 지난 6년간 MPK VUN을 통해서 좀 많은 공부를 했는데 그럴수록 좀 해소되지 않는 어떤 갈증이 늘 있었어요. 대한민국의 소위 보수 우파는, 네,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 라는 질문에 답을 찾을 수가 없어서 늘 목말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보수에서 유교의 색채를 빼자는 주장을 했는데, 또 어떤 분께서 댓글에 이제 유교 조선 유학, 성리학 내용을 알고 하시는 말씀인지라는 이제 댓글을 쓰셨어요. 근데 저는 사실 진짜 유교나 성리학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확신하는 것은 적어도 제사나 이런 남아선언 사상이 보수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 보수라는 단어에서 일단 인습적인 색채를 빼야 대한민국 보수의 진정한 정의를 세울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보수가 지키는 가치가 적어도 제사나 남아선언 사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만나는 이제 제 또래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보수를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제 후배가 본인은 한국의 보수적인 그런 집안의 남자랑 결혼하기 싫어서 지금 사귀고 있는 프랑스 남자랑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후배는 본인의 엄마가 보수적인 집안에서 시집살이를 너무 호되게 당하는 걸 보고 난 자랐다.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래서 자기는 한국 남자랑 결혼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이제 했었는데, 그 제가 이제 그 후배한테 근데 네가 말하는 그 보수적인 게 뭐야? 라고 물었더니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에 대해서 일단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왜 언니 그런 거 있잖아요. 제사 때 며느리만 음식하고 그런 거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근데 그게 왜 보수야? 그거 유교 아니야? 제가 이렇게 이게 한번 떠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뭔가 되게 신기하듯이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생각하는 보수는, 내가 프랑스에서 배운 보수는 어쨌든 인류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존재하는데 필요한 어떤 가치를 지키는 게 진짜 보수 같다. 예를 들면 뭐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루는 거, 동성애 말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보수는 그러니까 인간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비롯하는 그런 이념들이지만, 제가 그렇게 제 후배에게 말할 수는 없었고, 이게 제가 이제 좀 이렇게 동성애는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번 얘기를 가볍게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후배가 언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라고 또 이렇게 굉장히 진지하게 수긍을 하더라고요. 그런 경험도 있었고, 아마 또 3년 전쯤 이야기인데요. 네,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네, 며느라기라는 이제 웹툰이 저희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화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카카오 TV의 드라마로도 방영이 됐고, 그때 이제 또래 이제 친구들하고 그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웹툰을 보고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수적인 한국의 집안에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면을 너무너무 잘 그려냈다. 그런 평가를 하는데, 제가 정말 속으로 가슴을 쳤습니다. 아니, 저게 왜 보수야. 그리고 또 제 또래, 그러니까 젊은 엄마들은 제가 이제 유교라고 주장하는 그런 보수적인 사람들이 모인 곳이 예전 새누리당, 지금의 국민의힘 당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도 대한민국 국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에서 보수라는 단어가 이런 식으로 좀 잘못 인식되고 있는데, 그냥 뭐 물 건너 불구경 하듯이 살고 싶지 않아서 저는 이제 보수라는 단어에서 인습적인 색채를 빼는 운동을 해야겠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이제 촛불과 태극기의 대립을 보면서 잘은 모르겠지만 어렴풋이 이것이 이념 전쟁이라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이제 MBK를 만나면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더 확실히 알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제가 소위 보수 우파라는 이제 어른들을 만나거나 심지어 이제 가까운 지인들까지도 이념이나 가치가 아닌 이제 정권 교체, 그리고 이제 선거에서 이기는 것만 중요하게 보시더라고요. 물론 지난번에 이제 대선 때 정권 교체는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또 내년 총선도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선거에서 이기려면 중도표를 가져와야 하고, 그러려면 5.18 이야기나 부정선거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고 하시는 이제 보수 우파 어른들을 많이 이제 보면서 지금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는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이제 계속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또 제가 놀랐던 것은 이제 많은 보수 우파 분들이 이 5.18에 대해서 비록 불순 세력의 개입이 있었지언정 군인들에 의해서 2,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죽은 사건이라고 알고 계시더라고요. 대한민국 국민들 대부분이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 제기하면 안 된다, 넘어가야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 근데 그게 현실인 건 저도 또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인데, 그런데 이렇게 5.18을 묻고 넘어가면 다음은 또 무엇을 묻고 넘어가야 하는 걸까요? 우리 보수 우파에 비해서 이 한국 좌파들의 정체성과 가치는 분명한 것 같아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한국 좌파들은 보통 이제 종북 좌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정권을 이롭게 하는 자들이라는 정체성이 있는 것 같고, 또 내세우는 가치는 뭐 1948년에 이승만이 건국한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반미, 반 이승만, 반 박정희, 반 전두환. 네, 그런데 이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둘 다 이 4.15 부정선거는 침묵하고 있고 5.18은 타부시하고 있습니다. 그 프랑스 드레피스 사건 때 좌파들이 진실을 위해서 싸우면서 그들의 가치를 평등에서 진실 축으로 확장하고, 그래서 프랑스를 대표적인 사회주의 좌파 강대국으로 만들었잖아요. 그걸 보면서 비록 아직은 소수지만 우리 대한민국 C형 정통 보수 우파들은 4.15 부정선거와 5.18의 진실을 위해 싸우면서 궁극적으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세우신 건국 헌법의 정신을 회복하고 또 이것을 북한에도 확장해서 건국의 완성을 이루는데 분명히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통일된 한반도의 이제 주인공이 될 다음 세대를 진정한 보수 우파로 기르는 것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것이 제가 MPK로 이제 이직을 한 이유이기도 한데요. 저희 MPK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제가 또 추후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제가 진짜 좌파들을 보유한 프랑스가 부러운 이유 중에 하나가 프랑스 사람들은 이제 자신이 좌파 성향이라고 무조건 좌파 정당을 찍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게 지난 두 번의 프랑스 대선은 이걸 증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한번 슬라이드 보시면 이게 2017년 대선 때 1차 그 결과인데요. 마크롱 대통령이 23.9%, 그 다음에 르펜이 21.42%, 그러니까 다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우파와 이제 극우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예, 그 다음에 옆에 프랑스와 필롱이 19.94. 네, 프랑스와 필롱 같은 경우는 이제 중도 우파로 분류가 되는 사람이고요. 사르코치 때 이제 총리였던 사람이고, 그 옆에 이제 정룩 멜렁숑 19.56. 이 사람이 이제 프랑스의 진짜 좌파, 예, 그 정당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설 자리가 없었던 거죠. 부노와 아몬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뭐 그 녹색당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우파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네, 두 번째,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게 2022년, 네, 지난번 대선 때였는데요. 이때도 마크롱이 1차에서 27.6%, 다음에 르펜이 23.41%, 그리고 아까 보셨던 그 정룩 멜렁숑, 프랑스의 그 좌파 정당이 21.95, 그 다음에 이제 그 에릭 제무르라고 제가 지난번에 소개드렸던 프랑스의 자사를 쓴 저분도 이제 보수 우파인데 7.00. 그 나머지는 이제 다양한 정당들이기 때문에 보시면 지난번에도 프랑스 우파가 거의 선전을 했어요. 프랑스 사람들은 여전히 사회주의 좌파 성향이 짙은데 정치에서는 좌파 정당을 안 찍어요. 이미 10년 전부터 이 좌파 정당이 정말 설자를 잃고 있고 지금까지도 고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약간 문득 생각이 났는데, 그런 프랑스 우파에 대한 이야기도 좀 제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프랑스 우파는 어떤 가치를 내세우면서 어떻게 쌓았길래 지난 두 번의 대선에서 좌파를 완벽하게 이길 수 있었을까. 제가 지난번 보여드렸던 그 르뽀앙이라는 잡지에서 이제 프랑스 우파나 역사에 대한 가치들을 역사나 가치들을 엿볼 수 있었는데, 뭐 기본적으로는 프랑스 국수주의, 아마 울트라 내셔널리즘이라고 하죠.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자, 이 주제는 좀 더 공부를 해보고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댓글을 남겨주신 분께서 이제 루소나 사르트르 같은 좌파들의 이중성도 이야기해야 되지 않나라고 하셨는데, 뭐 프랑스 좌파 사상가들의 그런 내로남불 말하려면 시간이 아마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도 루소 이야기 잠깐 하자면, 우선 루소는 좌파 우파라는 단어가 생기기 전 시대의 사람이죠. 그리고 또 루소는 일단 그 당시 프랑스 계몽 시대 철학가들 중에 한 명이고, 이 사람들이 프랑스 혁명의 정신을 이끌었던 건 사실입니다. 특히 루소의 사회계약론, 듀 노아 꽁트라 소시알, 이 사회계약론은 국민이 이제 국가의 주인이다라는 이제 민주주의 대원칙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루소 하면은 사회계약론을 먼저 떠올리죠. 그런데 그런 루소를 또 한국 좌파들이 엄청 좋아해요. 그런데 루소의 삶을 보면 정말 내로남불의 끝판왕입니다. 사실 한국에서야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가장 많이 읽겠지만, 프랑스 고등학교에서는 이 사회계약론보다는 루소의 에밀이라는 책을 꼭 읽히거든요. 이 책 제목이 에밀 우 드 레듀케시옹, 에듀케시옹, 교육이라고 나오죠. 책도 두께도 엄청 커요. 근데 이 에밀은 엄밀히 말해서 육아법입니다. 한 가정교사가 에밀이라는 아이를 어린 시절부터 청년이 될 때까지 키우는 과정을 그린 책인데, 루소가 살았던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책이 엄청나게 획기적인 육아 지침서였던 거예요. 루소가 이 책에서 어떤 걸 강조하냐면, 모유의 중요성, 또 아이는 자연에서 키워야 한다, 또 아이의 본성 그대로를 인정해줘라,
뭐 아버지의 그런 아버지의 가정에서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버지가 아이들한테는 정말 롤 모델이 되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했는데, 당시 프랑스의 교육은 아무래도 이제 교회에서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책은 당시 프랑스인들한테는 엄청나게 아주 혁명적인 책이었고, 아마 당시 사람들에게 루소는 그 오은영 박사님 같은 존재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은영 박사님 같은 존재였던 루소가 본인의 아이들은 5명을 다 고아원에 버렸죠. 이 사실은 지금까지도 프랑스에서 루소에게 꼬리표처럼 따라다닙니다. 제가 아까 프랑스 고등학교는 루소의 에밀을 학생들에게 꼭 읽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루소가 자식을 고아원에 다 갖다 버린 그 이야기도 수업 시간에 꼭 나와요. 가십거리처럼 꼭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또 루소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따라오는 인물이 있어요. 바로 이제 볼테르인데요. 저는 이제 프랑스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때 루소보다는 오히려 볼테르 책을 더 많이 읽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바칼로레아 커리큘럼에 볼테르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한데, 사실 이제 볼테르는 한마디로 루소의 철천지 원수죠. 특히 이제 볼테르는 루소가 위선적이라고 정말 싫어했었고, 또 이제 루소의 사상을 거지의 철학이라고 비판을 했었습니다. 또 사람들이 루소의 책을 읽으면 아마 네 발로 걷고 싶어질 거라고 이렇게 비꼬기도 했는데, 그야말로 루소를 정말 경멸했던 사람인데요. 근데 이제 이 볼테르가 루소를 비판했던 그 내용도 루소와 함께 같이 공부를 해요. 그래서 저희 또래 이제 좌파 친구들이 저한테 프랑스에서 공부했으면, 고등학교 나왔으면 루소 책 많이 읽었겠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부러워, 뭐 마치 프랑스가 루소를 굉장히 존경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아니죠. 저는 루소보다 볼테르를 더 많이 읽었고, 그 외 다른 다양한 사상가들을 다 접해봤기 때문에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 좌파들은 좀 프랑스를 좋아하고 루소를 좋아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의 썸네일은, 썸네일 주인공인 사르트르에 대해서는 이 기사가 굉장히 상징적인데요. 네. 아시겠지만 사르트르와 이제 지식인의 아편을 쓴 이제 레이몽 아공은 프랑스 20세기를 대표하는 사상가들인데, 둘 역시 적대 관계였죠. 그런데 2017년에 이 기사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리베가시옹이라는 신문사예요. 이제 리베가시옹은 그 르몽드와 함께 프랑스의 대표적인 좌파 성향의 신문입니다. 물론 이제 르몽드보다는 발행 부수는 적지만 프랑스를 대표하는 좌파 성향의 일간지고 중요한 이제 매체인데요. 이 리베가시옹에서 이런 기사를 실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리베가시옹의 초기 발행인이 바로 사르트르입니다. 보시면 헤이몽 아홍 아베헤종 엘라스 이렇게 나오는데, 엘라스는 정말 탄식하면서 슬프다 이런 이제 표현이고, 레이몽 아홍이 옳았어 라고 이렇게 기사를 썼어요. 제가 그 기사를 좀 보면 오시에클 대가 그냥 지난 세기에는 아마 사르트르가 옳았다고 하는 것이 그가 틀렸다고 하는 것보다 나았을 거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983년에 죽은 이 철학가가 도대체 무엇을 남겼나 라고 질문을 하면서, 지금 트럼프와 마크롱이 대통령이 된 거는 그는 어떻게 해석할까? 그러면서 그 다음 문장을 제가 보면, 역사가 인간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을 이렇게 정의한다. 순수한 사실주의도 절대적인 도덕주의도 아닌 이런 중간 정치를 그들은 정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기사 자체가 저한테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와 마크롱이 당선되는 것을 본 프랑스 좌파들이 사르트르의 정치적인 사상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사실상 프랑스 좌파 지성계에서 사르트르를 퇴출시켜버린 겁니다. 사르트르가 초기 발행인이었던 리베라시옹 그 신문에 저렇게 크게 사르트르의 그 사상을 이제 틀렸다고 인정하는 저 기사는 정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죠. 예전에 이제 공산주의와 선을 그었던 것처럼 이제 이번에는
좌파의 상징과도 같았던 사르트르가 틀렸음을 인정을 하고 버림으로써 저는 이제 프랑스 좌파들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아마 마크롱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 것을 보고 현실을 좀 깨닫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저도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보수라는 단어에서 좀 인습적인 그런 개념을 완전히 버리고 또 이렇게 중도, 눈치 안 보고 과감히 우리의 이념과 가치를 이제 외치는 그날이 오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또 그런 면에서 또 소수지만 진실을 위해 전면에서 싸우시는 분들을 늘 응원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4.15 부정선거 다큐멘터리 시사회가 열리는데 이 문화적인 접근을 통해서 앞으로 젊은 사람들도 이 4.15 부정선거에 눈을 떼는 그런 계기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는 강의중 박사님과 4.19의 진실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네,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